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활이면 활, 총이면 총, 칼이면 칼. 우리나라 양궁, 타격, 펜싱에서만 모두 9개의 금메달을 따내 메달 종합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양궁, 배드민턴, 태권도 같은 메달 종목이 숱하게 남아있어 12년 만에 두 자릿수 금메달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돌아와 파리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일요일 뉴스탑10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파리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았죠. 양궁, 타격, 펜싱 정말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레슬링이나 태권도 같은 또 유도 같은 종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파리에 뜬 신궁동상. 대충 살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 돌부처의 숨은 의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 이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우리나라의 안세영 선수가 인도네시아 선수를 꺾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내일 이제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먼저 지난 6월에 이 올림픽에 앞서서 먼저 그 싱가포르 오픈에서 결승전에서 우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의 목소리 먼저 듣고 시작하죠.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제가 노력한 만큼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또 기쁜 것 같아요.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대단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우리의 안세영 선수. 자, 안지용 기자, 같은 안씨시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보니까 꼭 이게 1세트를 뺏기고 나서 2, 3세트를 따서 굉장히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해요. 경기를 보지 않고서는 지금 보이는 저 그래픽을 보신 분들은 우리가 쉽게 이겼구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8강과 4강 모두 1세트를 내줬는데 심지어 좀 큰 점수 차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안세영 선수가 뭐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 2세트를 승리한 후에는 3세트는 오히려 여유롭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무래도 체력전에서 굉장히 강한데 1세트에서는 상대방의 탐색전을 거쳤다면 2세트, 3세트는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면서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데 누가 상대가 될지 궁금해지는데 세계 4위인 스페인의 마린 혹은 9위인 중국의 허빙자오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허빙자오가 이미 앞서서 중국의 천이페이를 꺾고 올라왔다는 거죠. 천이페이가 누구냐면은 도쿄 대회에서 이 안세영을 8강에서 꺾였던 강자였거든요. 그렇군요. 그 사람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천이페이를 꺾을 정도의 강자면은 안세영 역시 아무리 세계 랭킹이 1위라 하더라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길 수 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툰중 선수를 꺾고 은메달을 조금 전 확보했다는 속보가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안세영 선수가 지난 아시안 게임에서도 2관왕을 차지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부상 투혼을 몸을 날리는 그런 투혼 끝에 금메달을 따내서 각종 광고 찍자, 예능에 출연해달라 이런 게 있었는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자,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벌써 금메달 9개를 땄죠. 근데 이 중에서 세계 랭킹 1위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걸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안세영 선수라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예능 출연이나 여러 방송 출연, CF 출연이 물밀듯이 밀려올 텐데 안세영 선수의 모습은 경기 외적으로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 스스로 이걸 다 고사해 왔기 때문이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에도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려면은 올림픽 금메달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안세영 선수의 몸 상태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오른쪽 무릎에 테이핑한 모습을 많이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툰중과의 대결 중에서는요 한 차례 엎드려서 이게 쓰러진 다음에 의료진을 부르기도 했거든요. 혹시라도 부상이 있는 거 아닌가는 우려도 있었는데 다행히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건강관리, 부상으로부터 염려라는 것이 결승전을 치르기에 앞서서 안세영 선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잘 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종목에서의 선전으로 현재 5시 기준으로요. 대한민국은
금메달 9개, 은메달 7개, 동메달 5개, 총 메달 합계수도 21개나 됩니다.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종목,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총, 칼, 활, 이 종목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죠. 사격,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까? 총균세보다 총칼, 활. 한국인들 사격 실력 보니 총기 금지 잘한 듯,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격에서 3개, 펜싱에서 2개, 양궁에서 4개. 양궁은 남자 개인전 금메달만 따내면 5개 모든 종목을 휩쓸게 돼서 이것만 해도 벌써 10개를, 벌써 현재 9개니까요. 여기서 10개 이상을 따낼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벌써 3관왕에 오른 양궁 선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신궁으로 불리는 임시현 선수,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동상을 만들었다고요? 예, 이 프랑스 하면 아무래도 예술과 문화의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금메달을 딴 선수들은 옆에 골드라는 글자를 붙여서 이걸 기념하는데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아예 양궁장인이 앵발리드 앞에 활을 쓰는 모습에 동상이 있는 그래픽 사진을 올렸다는 겁니다. 저거예요. 지금 보시는 저 사진입니다. 마치 고대 그 신전에 있을 만한 그런 동상의 모습 같은데 여기에 또 중요한 거 한글로 지금 보시죠. 파리 2024 옆에 한글로 축하해요인데 저게 중요한 거는 프랑스 조직위원회에서 올린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양궁을 존경의 의미를 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임시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3관왕에 올랐죠. 수영에서 4관왕을 차지한 프랑스 영웅 레옹 마르샹에 이어서 최다 금메달 부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그래픽으로나마 동상으로 만들어서 올리는 또 하나의 이제 존경의 표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시현 선수 고향에 가면 저 진짜 동상이 하나 세워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임시현 선수, 자, 금메달을 받으며 세레머니를 하나 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부담보다는 살짝 마음이 복잡한 순간들이 있었는데 결승에서 이제 수연이 만났으니까 이제 어차피 둘 다 메달인데 더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작년에 항저 아시안 게임 상관왕을 하고 바로 다음 메인대인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제 상관왕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게 뭐 쉽지 않을 거라는 댓글이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바늘구멍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살짝 이런 느낌? 예, 이 3관왕인 줄 알았더니 저게 뜻이 바늘구멍이라는 뜻이군요. 3관왕은 바늘구멍보다 더 힘들죠. 근데 임시현 선수의 워낙 그 독보적인 실력을 보니까 이 3관왕이 아니라 뭐 나중에 양궁 금메달 수가 더 늘면 4관왕, 5관왕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길래 지금 화면에도 보이십니다만 이 턱 밑에 뭔가 밴드를 붙이고 있는데 다른 선수들은 별로 저런 모습이 안 보이는데 유독 우리 임시현 선수 저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도 경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밴드를 턱 밑에 붙이고 있습니다. 자, 안지정 기자, 저거는 왜 그렇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 부분에 계속 활시가 닿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덧날 수 있다는 거죠. 하루에 600발 정도를 꾸준히 썼다고 하는데 보통 한 발을 쏠 때 제한 시간이 20초죠. 600발이면 12,000초, 200분, 3시간인데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초집중하는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하루 종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턱이 나만할 수가 없는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손끝 감각이나 이 동체 시력도 중요하지만 이 턱에 있는 부위의 느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턱끝 신경에서 그 선이 어디에 닿았을 때 어느 정도의 힘으로 닿았을 때 정확히 관역에 가서 맞추는지를 이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턱에 테이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예, 우리 여자 선수들 벌써 임시현 선수 3관왕을 했습니다만 우리 남자 선수들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8강에 우리 개인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12발을 쏴서 16강에서 8강전에 올라갔는데 11발을 10점에 맞출 정도의 놀라운 실력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금메달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늦게 아마 남자 양궁 개인전 금메달이 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 선수들 열심히 훈련도 하고 강심장이고 또 타고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원을 또 잘해주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현대차그룹의 정희선 회장이 많은 선수들을 직접 가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이렇게 하면서 벌써 서울올림픽부터 여자 단체전이 10연패하는 동안
한 500억 원 가까운 자금을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기계도 지원을 해주고 물적으로 심적으로 도와주다 보니까 이런 큰 쾌거를 이룰 수 있었는데요. 자, 정의선 회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공정하게 경쟁했는데 성적이 기대에 못 미쳐도 괜찮습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격과 여유를 잃지 않는 진정한 1인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할 수 있는 거는 뒤에서 다 할 생각입니다.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거기에 묻혀서 가고 있는데. 참 기업들이 어려운데 현대차그룹이 차 많이 팔아서 상반기에도 실적이 괜찮았는데 또 이렇게 지원하는 양궁도 대단합니다. 저는 사실 저기에서 정의선 회장과 저 선친이었던 정몽구 회장 그 두 정말 부자의 양궁 사랑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금맥을 이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몽구 회장 때부터 하면 벌써 40년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원과 어떤 후원을 통해서 한국 양궁이 오늘까지 온 것으로 거의 토대를 마련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사실 전운영 선수가 굉장히 아깝게 이번에 동메달 결정전에서 실패했잖아요. 사실은 맏언니거든요. 거기를 정의선 회장이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면서 맏언니 리더십을 보여줬던 전운영 선수를 격려했는데 바로 저런 모습들이 우리가 인화 단결이 중요한 이런 단체전에서의 미덕을 그런 실력들을 보여줬던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았나. 저도 좀 한마디 극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선수들 다 지금 젊습니다. 어립니다. 2000년대생들인데 임시현 양궁의 2003년생 금메달, 신유빈 선수 동메달 땄죠. 혼합복식에서 2004년생. 남선 선수 물론 임시현 선수한테 져서 은메달이었지만 2005년생, 2003, 2004, 2000원 이렇게 3명이 모여서 또 사진을 찍으니까 굉장히 풋풋한 생각이 듭니다. 자, 양궁에 못지않게 우리의 이 또 총 잘 쏘자 사격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 양지인 선수가 슈도프까지 가는 결정 끝에 금메달을 따냈는데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여기까지 왔는데 2등을 하긴 너무 아쉬워서 더 이를 악물고 땄던 것 같습니다. 저를 달래는 느낌으로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마음속으로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경기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 더욱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아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저는 방송 이렇게 1시간 안에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데 금메달을 앞두고 있고 연장전을 2번이나 펼치면 얼마나 떨리겠습니다. 그런데 안철 기자, 대충 사는 게 장단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거는 요즘에 MZ세대, 특히 이제 M세대도 아니죠. 저 정도 나이 때면 G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의 아등바등하기보다는 본인이 정말로 이걸 좋아서 한다는 거죠. 내가 좋아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결과는 대충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데 그 전에 최선을 다하는 게 뒷받침됐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양진 선수가 마지막 이 경기 슈도프 때도 보여줬습니다. 본인이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하는데 본인만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대중들이 볼 때는 국민들이 볼 때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어쩜 저렇게 강심장일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슈도프 마지막 5발 중에 무려 4발이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반면 그 상대였던 프랑스 선수 같은 경우는 5발 중에 4발을 잘못 쏘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이 양지인 선수가 훨씬 더 강심장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아무래도 자국 선수가 자국 올림픽에서 결선에 올라갔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의 성화와 이 응원이 어마어마했죠. 이거에 대해서 양진 선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응원이 나한테 보내는 건 아니지 않냐. 프랑스 선수한테 가는 거니까 그 친구는 더 떨렸겠지라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MZ세대 특유의 그 마인드가 이번 금맥을 캐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 사진으로 보는 저 표정만 보도요. 완전히 무표정입니다. 우리가 프로야구에서 오승환 선수가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는데 사격에 돌부처 하면 정말 우리 이 양지인 선수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저 표정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못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사격에서만 금메달이 3개가 나왔습니다. 2007년생 반효진 선수, 16살입니다. 만으로요. 10m 공기소총. 오예진 선수, 역시 10대입니다. 생일 안 지나서 공기권총에서 금메달. 양지인 선수, 2003년생. 참 3명 다 밝고 젊고
실력도 좋고요. 또 인성도 뛰어납니다. 송영은 위원은 모르시지만 양지인 선수가 뭘 제일 먹고 싶냐고 했더니 음식이 잘 입에 안 맞나 봐요. 라면을 많이 먹었나 봐요. 집에 돌아가서 한국 쌀이 먹고 싶다.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거 보면 정말 애때나 학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화면에 나오는 2003년생, 2005년생, 2007년생 우리 선수들 보면은 그 큰 무대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다음에 금메달 따고 나서도 옛날처럼 뭐 이렇게 전통적으로 눈물 흘리고 이런 거 하지 않지 않습니까? 확실히 젊은 선수들이 자신감과 담대함이 뛰어난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올림픽이 2028년 LA 올림픽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2010년대생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됩니다. 점점 이제 후생 가외라고 갈수록 젊은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있는데 더욱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아직 우리 안 끝났습니다. 9개 금메달이지만 오늘 저녁에 남자 양궁 금메달 소식 기대를 하고요. 배드민턴 우리 양희성 선수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고요. 높이뛰기 또 여자 역도 태권도 줄줄줄 남아 있습니다. 좋은 선전, 좋은 기록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의힘 소식인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나는 팬덤 정치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반면에 친윤계 심평 변호사는 한동훈의 팬덤 현상에 대해서 개딸에 빗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대표 그동안 자신의 팬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같이 이 나이 드는 남자들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뭐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마을 잘명이네 말. 저한테도 최근에 그런 권유를 뭐 정치 시작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건 안 하려고 합니다. 팬덤 정치가 지나칠 경우에는 해악이 될 수 있다. 자제시킬 그런 의향이 없나.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하더라도 서로 과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김직전 대표님. 지지자들이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댓글 테러를 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게 팩트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난 일단 이재명 전 대표의 강성 지지층과 같은 행보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런 팬덤을 이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저 얘기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정치인이 사실 팬덤을 갖고자 하지만 갖질 수 없는, 갖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연스럽게 팬덤층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팬덤층을 정치인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갈 수 있느냐, 사실 그건 쉽지 않아요. 예. 팬덤층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범위 밖의 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 사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본인이 새로운 지도체제, 한동훈 체제에서 버티기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한동훈 그 대표를 지지하는 소위 뭐랄까요? 지금 한 딸이라는 표현을 제가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층들이 나서서 움직였고 그 팬덤층들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SNS에 가서 왜 물러나지 않냐, 왜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않냐는 식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과연 그 팬덤층들이 하지 않을까요?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지와 관계없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팬덤층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구조 속에서 아마 한동훈 대표도 어느 정도 이것이 선한 영향력으로만 행사되기를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순간이 올 때 그때 한동훈 대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뭐 한동훈 대표의 대표적인 지지 모임이라고 하는 위드훈이 벌써 가입자가 10만 명에 가까울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자, 과거 비대위원장 또 장관 시절 때부터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또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계속 그럽니다, 이게. 그건 내가 먼저 그거 하면 너무 욕먹어. 진짜? 이거 가주세요. 그만 가주세요. 이참고는 이미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만 주시하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얘기하면 되고 처음에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신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또 좋은 나라 만들어 봅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예, 성치현 부의장. 어쨌든 저렇게 가는 곳마다 지지자들이 와 있고 환호를 해주면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기분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런 그 지지자들의 마음을 잘 엮어서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지가 이제 한동훈 대표의 과제가 될 텐데, 그런데 이제 친윤 쪽에서는 일부 이런 평가 또 지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평 변호사는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만큼 극성스러운 한동훈 팬덤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본인이 잘해서 홀로 위대한 정치인이 되고 당대표가 된 거냐? 아니다, 이건 대단한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저 심평 변호사가 본인은 정치를 대변한 적도 없는데 자꾸 정계를 떠나라 한다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저런 그 한동훈 대표 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계속 뭔가 공격하는 SNS 글을 올리다 보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뭐 멘토로서 알려져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자꾸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는 굳이 정계에 대비를 하지 않아도 정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말에 책임감을 느끼고 본인의 말에 대해서 뭔가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뭐 당연히 감수하셔야 되는 것이라고 보고요. 글쎄요, 뭐 일단 아까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팬덤 정치를 이렇게 그 수혜를 입는 이 정치인이 사실 그거를 참 떨쳐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이 이견을 가진 정치인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때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 말하기는 힘든데, 결국 저는 그 팬덤 안에서의 자정작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뭔가 우리는 이런 걸 좀 자제하자라는 목소리가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팬덤 정치들을 보면 대부분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목소리를 집중하고 오히려 그런 데 목소리를 더 군중 심리처럼 모아가는 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반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역할보다는 저는 그 안에서의 자정작용, 그런 것들이 과연 한동훈 대표의 팬덤에서는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저렇게 심평 변호사 같은 친윤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팬덤 정치 이 한동훈 뭐 위드훈이 그런 분들도 저런 공격에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성숙된 팬덤을 보여줄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 지도부가 꾸려졌죠. 5명 대 4명. 4명의 친한이 아닌, 반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계 최고위원으로 손꼽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워 담았습니다만 그 발언 들어보시죠. 요즘 뭐 한 딸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위드훈이 뭐 이런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파나 또는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는 좀 다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넘게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는데, 이런 일은 정말 굉장히 생소한 일이죠. 예, 최성 분과 뭐 이렇게 한 딸이란 말까지 하면서 나중에 다시 굉장히 후회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과도 했었습니다. 네. 9만 명 정도가 되는 위드훈이의 가입자 수, 과거에 비해서 한 4.5배 정도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전체 국민의힘 그 당원 수에 비하면 9만 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건 아닌데, 이 숫자가 그 정치인 한동훈, 또 당대표 한동훈에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이십니까? 이미 저는 뭐 이번에 권리당원, 그러니까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국민의힘은. 책임당원 숫자가 84만이 되었고, 그다음에 실제 일반 당원 같이 합하면 훨씬 많아요. 몇백만 벌써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말하자면 9만 얼마가 됐고 이제 했다고 지금 마치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개혁의 딸, 이번 개딸 강성 지지층에 자꾸 이제 그걸 대입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경계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올바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게 올바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걸 정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딸이란, 그러니까 무슨 개혁의 딸이라니까 개딸이고,
개딸이라는 말이 사실 우리 사회가 그 정치권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긍정적 의미가 아니고 일종의 예. 약간 비하와 멸칭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대입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훈 팬덤을 이재명 대표의 그 개딸에 비유하고 그 비슷한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를 우리가 숫골 혹은 좌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이른바 이건 낙인 찍기라고 하는 건데 낙인 찍기의 효과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리더십과 팬층을 조금 약간 좀 왜소화시키는 그런 저는 왜곡시키는 이런 거 그런 모습이라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저렇게 말하면 안 되고 위드훈이라고 정확히 불러줘야 하고 한동훈 팬층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저는 저렇게 공격한다고 해서 사실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지지층에 휘둘려서 제가 보기에 좌지우지할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게 국민의힘의 미래 동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순환 구조를 갖춰주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할 얘기지 저걸 저렇게 비하의 의미로 사용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한동훈 팬카페 위드훈이의 공식적인 입장은 특정인의 사퇴나 임명에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른 SNS 댓글이 위드훈이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짜깁기 하는 건 가짜뉴스 제조의 공범이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최근 윤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죠. 두 사람이 갈등이 굉장히 매운맛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순한 맛으로 좀 완화되고 있다라는 또 반대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하기 위해서 당과 적은 시너지를 내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좁혀가서 정답을 찾아가자. 제 목표는 같습니다. 그런 말씀 드릴 것 같은데. 근데 뭐 밥 먹는 자리에 그런 얘기 할까요? 국민의힘 화이팅!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좀 흐렸잖아. 예. 자, 송영 의원. 어제 한동훈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내가 먼저 제안했다.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뭐 혹자는 10분 얘기했다라고 하지만 100분, 1시간 4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얘기를 직접 했고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먼저 한동훈 대표가 손을 내밀었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제안했다는 부분을 공개한 것이 일단 중요한 의미가 있죠. 즉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 본인은 인위적으로 당정 관계를 불편하거나 어떤 불협화음이 나는 관계로 가져갈 의도가 전혀 없고 당정의 공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국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공적인 목표에만 매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저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적인 지위로 만난 것이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자꾸 당정 관계에 어떤 제3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집어넣지 마라, 개입시키지 마라라는 행간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일관되거든요. 한동훈 대표를 다 같이 뭉쳐서 도와줘라. 그리고 당의 일은 한동훈 대표가 책임지고 알아서 하라. 이렇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예. 그런데 어딘가에서 자꾸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과 같은 확인되지 않은 어떤 정보나 낭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검찰에서의 20년 인연을 강조하는 사적 인연을 강조하고 그게 배신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한 프레임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이 공적인 지위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공적인 목표,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것을 통한 국민의 행복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봐도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울 일은 전혀 없다. 일단 친윤계와의 삐걱거림이라는 갈등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현재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지금 혹시라도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의 물러날 것이냐, 사퇴를 시킬 것이냐 이런 등등을 놓고 갈등이 빚어질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로서는 순항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런데 진짜 속모습까지 그런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방금 CG에서도 보여주셨지만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먼저 만남을 제안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 그 다음이 중요한 말이 있어요. 대통령과 집권당의 대표라는 공적인 지위에서 만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 공적 지위는 뭐냐? 그동안
약간의 수직적 관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수평적 관계라는 것을 설정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정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보여줬던 그런 정정식 전 정책위 의장의 사퇴 과정을 보면 그렇게 매끄러워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좀 거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친윤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당정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엔 좀 시기상조라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지난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사과가 언제쯤 공개적으로 있을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가져가겠다라고 가져갈 경우에 그때 친윤계와 특히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는 여전히 갈등 관계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하는데 이견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은 이제부터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한동훈 지도부의 구성은 임의적으로 나눠 본다면 친한 5, 친윤 4. 자, 한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게 지명직 최고위원,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자리인데 김종혁 전 사무부총장이 유력하게 검토가 되고 있고 내일 정도에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필요해라고 우리 당원들은 명령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박수를 쳐주신 거예요. 성추인 부의장, 지금 확정되는 사람과 유력한 사람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사무총장, 비서실장, 정책위 의장은 이미 발표가 됐고요. 몇 자리가 남았는데, 자, 신지호 특보단에서 근무를 했었던 전 의원은 전략기획부총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임 홍보본부장인 장서정 씨, 대변인단에는 정광재, 한지아 의원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면 한동훈 대표의 인맥들을 하면 비대위원장 시절, 그리고 그다음에 총선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이렇게 쭉 변천을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찐한이라는 사람들이 혹시 이제 이렇게 생겨나게 될까요? 한동훈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친한은 생겨나는 것이죠. 원래 정치권에서 이 친땡이라는 것은 뭔가 줄을 세우고 그 정치인이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단 그 대표급의 정치인이 뭔가 누군가를 임명했을 때 임명하거나 공천을 줬을 때 친땡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그리고 특정 정책에 아니면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당내 이견이 생겼을 때 그 대표 쪽 아니면 특정 정치인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줄 때 그때 이제 친땡으로 또 분류가 되겠죠. 이제 한동훈 대표 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후속 인선 같은 것들은 그 순리에 따라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들인데 정책위의장 임명부터 일단 좀 삐걱삐걱 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은 친윤들의 공격이 계속 있을 거고, 아마도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는 이미 공개한 대로 당내 토론을 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대표가 원래 얘기했던 의견에 찬성하는 쪽과 그에 반대하는 쪽, 이거를 통해서 또 친한이냐 아니면 다른 친윤 아니면 내지는 반한이냐 이런 것들이 또 구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당내에 개파라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정책에 의해서 임명에 의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친한 세력들이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성룡 의원. 그 한동훈 대표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요, 과업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일단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같이 일하면서 결국 하나의 그룹을 이뤄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친한이 정말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결속력 있는 개파를 만들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인사 스타일이 그래 왔습니다.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을 할 때 당시에 장동혁 의원은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오는 것을
것에 다른 의견을 냈던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결국은 본인과 한 배를 타는 사람이 됐거든요. 과거에 윤희숙 전 의원을 중성동갑에 공천을 할 때도 운동권 청산 프레임에 가장 적합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공천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지도 않더라. 그리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서범수 사무총장 개파색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김상훈 정책위원장은 본인을 위해서 전당대회를 뛴 사람이 아니라고 하고 역시나 친한으로 평가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원외 당협위원장 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표성이 있는 분이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인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찐한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것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호사가들의 예측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당대표, 한동훈호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여러 가지 현안들을 헤쳐나가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죠. 아직까지 여전히 압도적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을 찾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 살림이 깝깝하지요? 참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시기 해보라 쓰겠죠? 거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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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는 일배나 다름없던 공장 노동자 이재명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의 입으로 그 억울한 피해자들을 비난했습니다. 광주를 비난하던 그 철없던 일배나 다름없던 사람에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투사로 만들고 결국 이 나라의 중추 민주당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키워주셨습니다. 예, 최소은 평론가. 네. 일배, 예전에 이제 일간베스트라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단어입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일배라는 말을 꺼낸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노림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인이 성장사가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이른바 성공 스토리를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 시절에 본인이 그 일간 베스트를 검색하고 할 때 거기에서 광주 항쟁은 쉽게 말해서 그게 이제 항쟁이 아니라 뭐 사주에 의한 것고 폭도들에 의한 것이었다. 왜곡된 정보를 받았는데 내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야당의 지도자로 커서 여러 번 다시 섰는데 그 광주에 내가 여기에 지금 주인공을 섰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과 더불어 아울러 이 일배라는 말을 소환함으로써 일종의 국민의힘과 보수 지지층 전체를 좀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좀 비하하는 의미로 싸잡아 저는 이렇게 공격하는 그래서 자꾸만 일배라는 단어를 소환해요. 굳이 이 얘기는 본인 대선 시절에도 한번 나온 얘기인데 이 얘기를 왜 당권 경쟁에서까지 꺼낼까? 저는 제가 보기에 본인의 어떤 그런 전향된 모습을 통한 지도자의 궁양을 보인 것과 동시에 국민의힘과 전체적 보수 진영을 일배라는 단어로 공격하면서 저는 결국 라벨링하는 거다. 이것 또한 일종의 낙인 찍기다. 나는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 개가 천선했다. 그렇죠. 그래서 광주 전남 나를 지지해달라?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도 저기에 빠진 세력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중의적 어법으로 저는 자꾸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용어가 소환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는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배 출신입니다.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일배 출신입니다. 일배 출신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보니 왜 문재인 정권이 그거 안 해줬는지 알겠더라고요. 귀찮아서 손이 많이 가서 안 해준 겁니다. 어떤 분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일배 출신인 걸 자백했다. 그 얘기를 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는 광주의 폭도들이 북한군하고 연계해서 폭동을 일으켰다.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광주의 피해자들을 욕하고 다니던 공돌이 출신의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학생 하나를 정신 번쩍 들게 한 겁니다. 예, 김진욱 전 대변인. 노림수가 있는 건 거죠? 있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저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 항쟁, 민주화 항쟁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사람들의 소행이다. 그런 것들이 이 광주 항쟁의 본질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고 그런 부분들에 속아서 속고 있는 건지 그게 믿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대우각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특히 오늘 광주에 가서 저희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는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은유적으로 강조한 것이고 앞으로 헌법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겠다, 나는 추진을 하겠다 하는 의지도 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재명 전 대표 현재 전당대회에서 80%대 후반의 높은 누적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두관 상대 이제 경쟁 후보인 김두관 후보가 오늘 어떻게 얘기했냐면 현재 민주당의 운명은 민주당의 외곽 조직이라고 불리는 더민주혁신회의가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대 개파된 계기는 공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공천장을 받았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군대 내 사조직인 한하회를 연상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최선 변호사. 한하회 하면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청산을 한 그건데 김두관 후보 입에서 이 한하회 이름이 나온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저는 뭐 저 얘기를 모르고 했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즉 민주당에 민주가 있으려면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서로 간에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만 하면은 이재명 일극체제라고 하면은 그 이른바 강성 지지층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완전히 김두관 척결을 외치고 있으니 이렇게 되겠냐. 오히려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계파들, 그러한 맹목적인 그런 집단들을 우리가 방치하다 보면은 그게 군사조직 하나회가 되듯이 이렇게 강성화돼 그러니까 일변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사실 저 얘기해서 또 김두관 후보가 집중 공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저런 식을 통해서 좀 선명성과 자기 주장의 메시지를 좀 강화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 저게 벽이지 저게 문이겠습니까? 저는 저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은 정말 김두관 대표를 더 말하자면 배신자론으로 공격할 것 같아서 김두관 대표의 앞날이 별로 순탄치 않아 보입니다. 예, 알면서도 저렇게 공격을 당하기 위해서 뭔가 본인의 존재감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는 비판 성명이 나왔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인식이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넘었다. 엘리트 정치 사고방식이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두관 후보가요. 오늘 광주 합동연설에서 이 발언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많은 차기 대선 주자들을 함께 키우겠습니다. 전남 장흥 출신 임종석 문재인 정부 비서실장도 있고 전북 장수 출신 박용진도 있고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탄희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고 토론해서 경쟁력 후보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 김두관 차기 지방선거, 차기 대선, 연대연합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이름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친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분, 또 공무원을 해서 경기도지사를 하고 있는 김동연 지사 등등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걸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은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가장 앞서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까 하나회 발언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저런 발언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에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양하게 나와야 되는 것은 민주당이 다음 지방선거나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오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지금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좀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뭐 감세, 뭐 종부세, 뭐 금투세 관련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데 외연 확장과 중도 확장은 사실상 그런 정책적 접근도 필요하지만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김두관 후보 이외에 다른 목소리가 사실 전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저조한 투표율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려해서 김두관 후보가 다음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 당의 대선 후보로 길러내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좀 강성 지지층이나 뭐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에서도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지수 후보도 지금 전당대회 3인의 후보로 열심히 뛰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자, 이재명 전 대표 또 추미애 의원이 어제 문자 메시지를 검찰로부터 받았다며 이거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문자 메시지에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 통지, 조회 기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공받은 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 수사 제1부, 조회 목적 수사. 요 문자 메시지를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여러 사람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요 소식을 짚어볼 텐데, 자, 송영원 의원, 이거는 보통 어떤 때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당신이 수사를 받고 있고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뭐 어디 나와라 뭐 이런 얘기입니까? 일단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인증샷을 올린 저 문자 메시지는 통신 기록 조회가 아니고요.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와 83조 2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저게 뭐냐면 보통 사건에서 이제 핵심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통신 기록을 조회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건 번호, 받은 번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통화가 많거나 뭐 유의미한 번호들이 있으면은 그런 번호가 누구의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게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의 통신 기록을 조회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일, 해지일까지만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저 인증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조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저걸 논평을 해서 왜 7개월이 거의 다 돼서 통지를 했냐. 저게 1월 달에 받은 문자라면서요? 라고 하는데 예. 저게 지금 1월 4일에 정보가 제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법상 본인에 대한 통보는 3개월씩 2번에 걸쳐서 유예를 할 수 있고요. 그 유예 기간이 모두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게 전기통신사업법 83조의 2에 있어요. 그러면 3개월 곱하기 2 하면 6개월이잖아요. 다시 30일에 더하면 7개월이기 때문에 1월 4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8월 2일에 통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저 논평을 내기 전에 법조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바로 논평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로 확인하시죠. 공안 통치를 뛰어넘는 사정 통치를 보여주려고 합니까? 이렇게 모아온 자료로 협박하고 회유하는 것이 검찰이 사는 방식입니까? 이러고도 사법정의를 말할 수 있습니까?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또한 통신조회는 올 1월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8월에야 통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10 총선 민심에 불을 지를까 봐 그동안 숨긴 것입니까? 검찰의 이러한 행태야말로 심각한 선거 개입이고 여론 조작입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저 하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이고 정확한 부서가 반부패 수사 일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부패 일부에서 뭘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뭐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피의자들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저게 나왔다고 하는데 저 지금 통신 조회를 무려 3천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뭐 언론인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3천여 명이라면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사실은 좀 전에 송영훈 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3개월씩 2번 연장, 그러니까 한 번 연장하고 30일 이내에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3개월 안에 가급적이면 해줘야 되기는 원칙이 아닙니까? 특이한 그 상황이 있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연기할 수 있죠. 그래서 3개월을 다시 한번 연기하고 그것이 지나면 또 30일 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7개월 안에 해주는 건 맞지만 이런 것들이 지난 1월 달에 하고선 3개월이면 4월 아닙니까? 총선 기간이니까. 총선 기간. 그래서 한민수 대변인은 총선 기간 중에 이거를 공개하기가 보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3개월을 더 연장하고 그로부터 또 30일 지나서 7개월 안에 지금 이제서야 이제 공개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뭐 그런 것이 법적으로 뭐 위법했다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얼마만큼 광범위한 사람들을 지금 조사를 하고 수사의 대상으로 올려놨었는가 하는 부분은 한번 검찰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송영훈 의원.
실무적으로는요, 그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이 된 사람이 그걸 알게 됐을 때 피의자와 또 연결해서 어떤 증거 인멸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해서 사실은 3개월씩 2번의 기한을 가득 채워서 통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주당의 논평이 좀 많이 침소봉대된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여러 검사들이 탄핵이 되고 또 소환이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찰의 보복 아니냐 이런 또 걱정을 하고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 소식 어쨌든 민주당 정치인들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된 논평이 내일도 나올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어떤 반응인지 저희가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안보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예, 북한의 정체불명 유령병이 돌고 있다라고 북한을 탈북한 한 탈북자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자, 북한에서 여러 차례 6번이나 걸친 핵실험이 있었는데 그 풍계리 핵실험장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이유 원일몬을 질병을 앓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 저희 대표적인 북한 관련된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했던 출연진이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코피도 막 흘리고 제가 코피를 왜 흘렸는가 여기 한국에 와서 알았어요. 똑같은 친구인데 걔도 코피 흘리고 결국 시집가서 여기 무슨 갑상선 그 암 걸려가지고 제 친한 언니가 딱 우리 집 뒤에서 살았어요. 갑자기 오늘은 감기 걸렸다, 내일은 방광염 왔다 이러던 게 한 달 만에 백혈병으로 딱 죽었어요. 예, 이미 북한은 6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했죠. 김정일 시대에 2차례, 김정은 집권 이후에 이미 4차례, 그래서 총 6번의 핵실험을 했고 올해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쯤에 7차 핵실험이 있지 않겠냐라는 외신들의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들의 어떤 북한의 이미지를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2015년도,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탈북했던 이영란 씨가 방사능의 영향으로 항문도 없고 발가락도 없고 손도 없는 그런 신생아들이 북한 풍계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인데 저는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6년도에 첫 핵실험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입니다. 예. 자, 이 길쭉은 자체가 그러면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잖아요. 이 자체는 이미 방사능에 오염된 아주 상급 지역으로 봐야 되죠. 자, 그렇다면 방사능에 오염되고 피폭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맹독성 가스와 방사능에 오염되면은 백혈구 감소증, 간염, 신장염, 고환염, 이른바 각종 아주 악성 질환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이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교류하고 외부로 나가지도 못하고 치료받으러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번 지진이 생기잖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침출수들이 다 스며들어요. 예.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령병이 아니고 심각한 피폭 후유증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벌써 15년의 세월이 훨씬 흘렀습니다. 하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그 방사능 유출됐을 때도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히로시마 원자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이후에 기형아들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고통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과정에 불과하다. 이 앞으로 이 함경북도 일대가 정말 죽음의 땅, 정말 증오의 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됩니다. 예, 사실 뭐 우리나라도 얼마나 큰 땅덩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통일이 될 수도 있는데 저 풍계리, 저 죽음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떻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지 그것도 굉장히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탈북한 리일규 대사가 북한은 절대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 볼 때 핵 포기는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 핵 포기라는 게 어떤 걸 존재로 해야 됩니까?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는 걸 존재로 하지 않습니까? 핵 포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김정은이 핵 포기라는 그런 위험한 그 선택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 성추인 부의장. 지금 북한이 우리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던 내용 보면 김주애 딸 김주애로의 세습비 4대 세습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본인이 딸에게 물려줄 그 영토를 핵으로 오염시킬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하는 걸까요? 안 하진 않겠죠. 핵으로 오염된 나라를 물려주고 싶지는 않겠지만 또 핵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핵이 없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침공을 하고 미국이 쳐들어가서 북한을 통일시킬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중국, 북한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자신들이 외국으로부터 좀 제재를 받고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버티고 있다라는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글쎄요 지금 핵으로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리일규전 참사나 이렇게 북한 엘리트층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그런 그 홍수 피해 대규모의 홍수 피해나 이런 그 핵시설과 관련된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이런 질병과 관련된 피해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걸로 봤을 때 북한의 이런 일반적인 국민들도 아마 불만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핵 하나로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점점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북한의 이런 상황들을 다 귀추를 주목하면서 갖가지 시나리오에 다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지진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시 핵실험했나?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희한하게 또 길쭉은 근처에서 또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 보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자, 북한 절대 핵을 가지고는 홀로 서기가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그제 오전 5시 10분쯤에 숭례문 인근 지하 보도에서 청소 노동자를 흉기로 공격해 숨지게 한 70대 남성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나왔던 모습 보고 오시죠. 혐의 왜 저지르셨습니까? 몰라요.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운 것 같습니까? 몰라요. 범행 도구는 어디서 준비하신 겁니까? 몰랐다는 건 반성 안 한다는 뜻인가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어요. 자, 보통은 저렇게 살인 용의자, 피의자들이 법원에 나갈 때는 선처를 바라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 유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몰라요, 찍지 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 사건 굉장히 잔혹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건은요, 지난 2일 아주 오전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오전 5시 10분경에요. 숭례문 지하보도 인근의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던 환경미화원을 지금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도 함께 보셨는데 여기서 지금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죠. 범행 동기는 무엇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죽인 것이냐에 대해서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몰라요 라는 짧은 대답을 남겼고요. 촬영을 하거나 다가서는 기자들에게 또 날선 모습,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지금 어떤 반성의 여지,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많은 분들의 지적도 함께 했습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은 구속영장을 빠르게 발부를 했습니다. 이제 구속이 된 상태인데 과연 저 모습을 보면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면서 찍지 마요, 언론을 향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줬는데 이제 살인 동기가 나를 무시해서, 경찰에 가서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무시했는지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무시했다고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무시했다.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한 4년 동안을 해당 구역에서 작업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숭례문의 이 지하 보도가 사실 많은 노숙자들이 이제 밤에 잠도 자고 활동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인데 지난해 5월부터 이 피해자를 알고 지내왔는데 본인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뭐 주지 않아서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사실상 맞다고 해도 이 상대방이 무시한 행동도 아니었을 뿐더러 어떤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것이 어떤 우발적인 살인이다, 이것을 통해서 형량을 좀 낮추기 위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지만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여러 가지 정황상 계획 범죄라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을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한 점, 이런 점들이 고려됐을 때 오히려 가중적인 요소로서 굉장히 중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칼부림이 있질 않나. 이렇게 또 새벽같이 또 해가 떴는데 또 이렇게 지하 보도에서 사람을 흉기로 공격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길거리 다니기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일이 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순찰을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 소식 하나 준비했는데 뉴진스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웃고 있어서 누가 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 다 만족하는 것 같은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조기축구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조기축구 가입하는 영상은 없고 과거에 조기축구에서 뛰었을 때 장면, 재미난 장면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7년째 팬이에요. 흥민은 진짜 안티 팬이에요. 제가 안티 팬이야 너? 토트넘 경기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봤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정말 안티 팬이 좋은 뜻이지? 아니 나쁜 뜻이지. 죄송해요. 뜻을 몰랐어요. 네, 임 변호사님 얼마나 귀엽습니까? 안티팬이라는 뜻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하는 꼬마 팬. 근데 조기축구에 저게 등장할 때마다 저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잖아요. 저번에 한번 경찰도 출동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손흥민 선수 조기축구에 진심이고 한국에 올 때마다 저렇게 축구장을 찾아서 몸도 풀고 합니다. 근데 진짜 조기축구에 가입을 했어요? 네, 손흥민 선수 워낙 또 팬들과 가까운 그런 접촉하면서 다양한 활동 보여줘서 팬 서비스 대단하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데 진짜 조국 축구회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요. OTT 예능 신도림 조기축구회라는 프로그램 코너에 이제 참여하는 모습이 거기에 출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혼자 출연한 것도 아니에요. 후배이자 독일 프로축구팀 수비수 김민재 선수와 함께 가입을 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건 파격적이었어요. 전 경기 선발 보장, 월회비 30만 원 면제, 막걸리 무한 리필. 조건이 혹할 만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코너에서 김민재 선수는요. 특히 삼촌이란 이름으로 구박을 당하는 주방 알바 역할을 맡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손흥민 선수가 같이 한국을 찾은 토트넘 동료들에게 한국어 교실을 열고 열혈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I'm gonna teach you some Korean. That's not good morning, but you can say anytime. When you see somebody else for first time, say 안녕하세요. 안녕. Can you repeat, please? Slow.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But you have to borrow a little bi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Perfect. 저렇게 동료한테 한국어도 가리키고요. 저렇게 인천공항에서 입국할 때 저렇게 태극기를 펼쳐들고 많은 그 팬들이 또 감동을 하게끔 저런 또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기 근처에 있는 외국인 선수죠. 토트넘에 있는 히샬리송? 이 선수가 아까 그 예능에서 이 소주 따는 모습. 자, 요거는 성치훈 부의장이 잘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서 그 손흥민 선수가 소주를 이렇게 따랐더니 이렇게 따르면 안 된다니 히샬리종 선수가 이렇게 탁 치고 이렇게 탁 하는 거를 히샬리종 선수가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탁하고 탁 치는 거. 소주. 예. 그래서 아무 칭찬을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또 가르쳐줬군요. 참 그런 건 또 참 빨리 배웁니다. 자, 저렇게 저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그 동작을 배워서 예능에서 했다는 장면이고요. 아까 처음에 저희 보였던 뉴진스하고 찍은 사진. 뉴진스가 시축을 했나 보죠? 네, 뉴진스가 시축을 했어요. 대부분 사실 시축하면 대구로 굴러가게 되는데 이 뉴진스의 민지 씨가 찬 공은 선수들 머리 위를 훌쩍 넘어갔다고 해서 박수를 크게 받기도 했는데요. 이 뉴진스와 손흥민 씨 그리고 민지 선수는 왼쪽에서 두 번째 저기 민지라고 그렇죠, 7번 써 있는 저 선수. 예. 네, 이 뉴진스와 손흥민 그리고 김민재와 뉴진스 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누가 지금 좋은 것이냐,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좋은 것이냐, 뉴진스가 오늘 성덕, 그러니까 팬으로서 정말 최고의 영광을 받은 것이냐 이런 얘기들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 축구화를 신고 시축을 했던데 그 잔디가 훼손되지 않도록 저런 모습을 또 보여줘서 많은 팬들이 개념 있다라는 또 얘기를 하더군요. 자. 마지막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예, 무소유란 책을 써서 굉장히 대중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았던 혜민 스님이 방송에서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과연
뭐 자성의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만 최근에 한 불교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무소유냐 풀소유냐 뭐 논란들이 많았었는데 해민 카페에서 요즘 사는 게 누가 힘들다 이렇게 불자가 사연을 공개를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무소유가 좋다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사실 해민 스님 이른바 풀소유 논란으로 2020년도부터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집을 공개했는데 그 집이 굉장히 고가의 집이기도 했고 그 외에도 뭐 외국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 이런 논란들에 휩싸여 방송이나 일절 활동을 중단했었죠. 이번에 한 불자가 이런 고민을 털어놓은 거죠. 한국에서 살기 너무 힘들다. 너무나도 너무 빡빡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이런 질문에 대해 해민 스님이 이것은 사실 생각하기에 달려있다. 외국에서는 보름달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름달이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팍팍한 경제 사정처럼 보여도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굉장히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근무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달리기도 했지만 일부 이제 누리꾼들은 이것이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무소유 풀소유 논란에 휩싸였던 해민 스님이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대답이었다. 또 이런 비판의 여론도 벼세지고 있습니다. 예, 분별심 때문이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한번 이렇게 대중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복귀를 해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